오늘은 자기 자신을 자주 책망하거나 자존감이 낮아 스스로에 대한 불만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분들이 그 감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부족한 존재라고 여기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수치심을 느끼는 가운데 자신을 불편하게 여기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책일코입니다. 나는 뭔가 부족한 사람이다, 또는 내게는 문제가 있다는 식의 자기 혐오는 매우 광범위한 문제입니다. 사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지요. 그렇다면 왜 인간은 자신을 이처럼 부족하거나 결함이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부모나 가족에게서 받은 영향입니다. 두 번째는 타고난 성향, 즉 기질이며, 세 번째는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적 환경에서 오는 영향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나는 단순한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며 본래부터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깊이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성의 자각은 단순한 사고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삶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명상 등 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영적 본질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마음속 깊은 무의식에 자리 잡은 자기 혐오와 결핍감의 근원은 대부분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큽니다. 인간의 뇌는 거의 백지 상태로 태어나며 유아기부터 부모의 양육 방식을 통해 다양한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형성됩니다. 이 잠재의식의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죠. 자기 혐오의 가장 뿌리 깊은 원인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정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주 칭찬해주고 사랑을 표현했다면 아이는 스스로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주 비난하거나 무관심했다면 아이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각이 없지만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점차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스스로를 인식하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을 경우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라는 자존감을 갖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야라는 왜곡된 자기인식이 자리 잡게 됩니다. 저 역시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의 역할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무리 여러 번 말해도 아이가 쉽게 고치지 않을 때는 저도 모르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과 자녀 교육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린 시절 정서적 학대 속에서 자란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화가 나면 때리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환경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기에 제 부모님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 자란 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나는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기 혐오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끊어내고 새롭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지금 성인이 된 우리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용한 마음으로 명상에 잠겨 어린 시절의 자신을 천천히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나는 어떤 환경에서 자랐을까? 나는 충분한 내면의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면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리며 이렇게 자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취급받아야 했던 아이였을까? 그 시절에 나는 정말 부족한 존재였을까? 이 질문들은 지금의 내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그때의 나를 바라보며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과정입니다. 이런 작업은 부모님을 원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혐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그 감정의 뿌리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제대로 설명해야 하듯이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부모님들도 처음 부모가 되었고 생계를 유지하느라 자녀 교육에 깊이 있게 접근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가 더 건강하고 조화롭게 자랄 수 있을지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참고로 흔히 늦둥이 아이들이 영특하거나 안정된 성격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부모가 삶의 경험을 통해 공부나 성적보다 아이가 태어나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게 되고 보다 여유롭고 따뜻한 방식으로 자녀를 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부모가 연륜이 쌓이면서 어떻게 하면 자녀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공부한 경우도 많습니다. 저 역시 어른이 되어 아이를 낳고 키우며 이러한 점을 더욱 깊이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인지 진심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과정을 통해 부모님의 사랑을 뒤늦게 깨닫기도 합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예쁜 아이를 왜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대했을까? 라는 감정을 품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모 역시 자신이 받았던 방식대로 자녀를 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양육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는 모두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너는 소중한 존재야.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말을 충분히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자식 교육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며 아이의 기질이나 성향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정답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의 어린 시절, 즉 부모에게서 받았던 훈육 방식을 무의식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의 대물림 혹은 복의 대물림입니다. 저 역시 어렸을 때 저금통을 몰래 열고 100원짜리 동전을 꺼내 오락실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부모님께 들켜서 크게 혼이 났지요. 그런데 훗날 제 아이가 비슷한 방식으로 동전을 훔친 일이 있었고 저도 모르게 예전에 제가 혼났던 그 방식 그대로 아이를 혼냈습니다. 물론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훈육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훈육의 방식이 내가 부모에게 받았던 방식과 너무나 흡사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과거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모가 자신의 감정이나 자녀에 대한 기대치에서 벗어날 때 감정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부모 역시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이의 행동에 화를 내고 실망하는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생의 인연에 의해 지금의 부모 아래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는 부모가 온 세상과도 같았기에 부모의 말과 행동을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감정과 상처가 무의식 속 깊이 남아있으며 이것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자기 비하와 자기 혐오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명상과 성찰을 통해 그때의 자신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모와의 인연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어떤 인연으로 그들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며 육체는 부모에게서 받았지만 우리의 본질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했으며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역시 우리의 본질을 규정하지는 못합니다. 설령 부모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함부로 대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과의 흐름 속에서 주어진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들이 했던 말과 행동이 곧 진실은 아닙니다. 부모 역시 그들의 부모로부터 같은 대우를 받으며 성장했을 가능성이 크고 삶이 고단했기에 우리에게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부모를 무조건 원망하기보다 그들 역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였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님께서도 우리를 낳고 길러주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님의 잘못만을 바라보기보다 그들이 했던 노력과 헌신 또한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든 그것이 우리의 본질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경험일 뿐이며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더 깊은 성찰과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자기 혐오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 혐오에 빠지는 또 다른 이유는 이 물질 세계를 절대적인 현실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감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며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진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물질 세계는 정신 세계의 그림자일 뿐이며 진정한 본질은 보이지 않는 의식의 세계, 곧 영적인 차원에 존재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개인이 타고난 성향입니다. 아이를 여러 명 키워본 부모들은 잘 압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이지만 성격이나 감정 반응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을요. 어떤 아이는 외향적이고 밝으며 쉽게 상처받지 않는 반면 어떤 아이는 조용하고 내성적이며 작은 말에도 깊이 상처받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타고난 성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성향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온 마음의 에너지, 즉 영적 수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성향은 어린 시절 가정환경과 만나 현재 우리의 무의식에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마치 유리 조각처럼 섬세하고 깨지기 쉽습니다. 이들은 타고난 감수성이 매우 예민하여 작은 상처도 크게 받아들이고 오랫동안 그 아픔을 품고 살아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왜 그 정도로 예민해? 라고 보일 수 있지만
그들에겐 그것이 진짜 고통이고 현실입니다. 이는 그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섬세한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상황에서 선생님이 좀 더 열심히 하자라고 말했을 때 어떤 아이는 그래, 더 노력해야지 라고 받아들이지만 또 다른 아이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선생님도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후자의 아이는 타고난 성향이 예민하고 사측을 잘하는 성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다른 마음의 질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질감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나의 본질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나의 성향은 내가 과거로부터 이어받은 내면의 본질이며 이 성향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자기 혐오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사회적 환경입니다. 사람은 태어난 시대와 사회 분위기에 따라 사고방식과 자아 이미지가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6.25 전쟁이나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세대는 생존이 가장 큰 과제였던 시기를 살았기 때문에 그 시절의 가치관과 분위기 속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정보 접근의 용이함, 선택의 다양성은 그 시대에 비해 엄청난 복입니다. 이 점을 자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는 지금 느끼는 불편함이나 결핍을 조금 덜어내주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라고 해서 자기 혐오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은 SNS로 인해 더욱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기 쉬운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SNS에는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연인의 이야기, 완벽한 외모와 몸매를 자랑하는 사진, 화려한 일상들이 넘쳐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SNS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연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고 해봅시다. 그 순간 나는 혼자 집에서 라면을 먹고 있다면 비교의 감정은 즉시 작동합니다. 마치 나의 삶이 초라해진 것처럼 느껴지고 스스로에 대한 평가도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SNS는 모두가 가장 빛나는 순간만을 올리는 공간이라는 사실을요. 누구나 고통의 순간, 실패의 순간, 울고 싶었던 날들은 감춥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겉모습과 나의 현실을 비교하면서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현대의 광고와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장품을 쓰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 이 옷을 입으면 더 멋진 사람이 된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하면서 우리가 지금 모습 그대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교와 기준은 매우 왜곡된 것입니다. 자기 혐오는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영향은 우리 삶 전반에 걸쳐 깊게 미칩니다. 먼저 정신 건강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혐오가 심한 사람은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라는 내면의 목소리는 자존감을 급격히 낮추고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립니다. 또한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지속적인 자기 비난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로 인해 코르티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그 결과 면역력이 약해지고 심혈관 질환 등의 건강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위축됩니다. 자기 혐오가 심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을 낮춰보게 되며 누군가의 사랑이나 호의를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로 인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때로는 고립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단지 물질적인 육체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물질적인 기준만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진짜 나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와 철학에서도 인간의 영적 본질을 강조합니다. 불교는 윤회를 통해 인간이 여러 생을 거듭하며 깨달음에 이르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며 기독교는 인간을 영혼이 있는 존재로 보고 육체를 넘어선 본질을 강조합니다. 또한 임사체험을 한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더 크고 아름다운 영혼의 존재였다는 깨달음입니다. 이러한 영적 본질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평가나 비교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나는 나로서 이미 충분한 존재다라는 깊은 자각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 혐오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나는 나대로 충분해.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자존감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두 번째, 명상이나 사색을 통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명상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고 자기 혐오의 감정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남들과 비교해서 벗어나야 합니다. 타인의 삶과 비교하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줄여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는 비교의 습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결국 자기 혐오는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의 환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온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비교할 필요도 비하할 이유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있는 그대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본래의 영적 자아를 깨닫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책 읽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